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못하는 사람의 5가지 유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극복 방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국어가 안 되면은 독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아주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효율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독해가 안 된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언어는 공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용의 성격이 있고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용의 언어와 개인적인 언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공용의 언어로 읽지 않고 개인적인 언어로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걔는 굉장히 주관적이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언어를 말하는 뜻입니다. 좀 말이 약간 어렵긴 한데 요거를 이제 약간 어렵게 이야기하면 랑거와 빠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소슈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벌써 꽤 오래된 연구가 오래된 거예요. 벌써. 예, 거기서 지금 꽤 많이 이제 변화도 일어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용의 언어로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약간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죠. 이 말은 의식 구조가 독해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인지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거죠. 장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효율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오류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아까 장애란 말을 썼지만 이게 굉장히 지나치면은 그건 약간 병적인 거예요. 그러면 인지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인지 오류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죠. 그런 그 오류가 있는지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알아보려면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지에 어떤 오류가 일어나면 당연히 어떤 정서적 오류도 일어나요. 화를 내지 않을 때 화를 낸다든가 별로 우울할 일도 없는데 우울하다든가 아니면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데 불안하다든가 괜히 공포에 뜬다든지 하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오류도 인지 오류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뭐냐 하면은 이 독해를 중심으로 첫째 뭐예요? 인지와의 관계, 정서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스킬이나 노력은 여러분이 이제 스킬은 굉장히 부수적이죠. 하나의 이거 테크닉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어느 정도 하면 익힐 수는 있어요. 근데 스킬도 뭐냐 하면은 독해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노력도 잘 안 되죠. 왜? 정서적으로 좀 불편을 겪으면은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지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지적 훈련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보통 상담 심리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분이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상담을 받거나 혹은 치료를 받는다고 어떤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지 치료는 잘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첫째 조직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는 모든 것이 글로 짜여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인지적 오류를 잡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몇 가지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독해를 통해서 뭐를 고쳐요? 인지적 오류도 잡아내고 정서적 오류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독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스키마 독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있기는 서구에서 있는데 저는 그 스키마 이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독해 방법은 기본적으로 스키마란 개념을 사용하긴 하지만 낱말 뜻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방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지적 오류라든가 정서적 오류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의 시선을 느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사람이 나를 저쪽에서 한 10m, 15m 저쪽에서 내 방향으로 보고 있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물어보면 인지적 오류가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인지적 오류가 있는 사람은 보면은 일단은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자체가 부정하는 게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뭐 내 남대문에 자크가 열렸나? 뭐 이런 식의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잘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부정적 오류죠. 또 하나 물론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도 그 외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웬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남자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오류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공주병, 여러분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애. 그런 그 자기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인지적 오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는 훈련, 다시 말하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하고 독해하고는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인지적 오류, 어떤 정서적 오류를 수정하거나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해를 도무지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글을 읽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야? 그걸 독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조하는 거예요. 의미를 구조한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란 말이 있으면 우리는 과일이라는 상위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배와는 약간 대등한 개념이지만 차이가 있는 사과나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 이런 것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어를, 배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상위 개념과 동시에 대등한 개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여러 가지 있죠. 첫째, 크기에 대한 개념.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가 어떻게 크기가 다른지.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색깔에 대한 개념. 그죠? 예.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한 개념. 이런 크기도 넓은 의미로 모양이죠. 모양도 크기에 대한 그 형태적 측면이 있고 크기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정의해봐라. 과일이 뭐니? 라고 물으면 이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이란 낱말 뜻을 다 알 것 같지만은 과일 하면 배, 사과, 복숭아 이런 거 머리에 떠오를지 몰라도 과일의 뜻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은 뜻을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의미를 구조하는 연습, 그렇죠? 그게 바로 독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단어든 문장이든 아니면 문단이든 하나의 큰 몇 페이지나 되는 글이든 책 한 권이든 간에 의미를 구조화하는 것, 그것이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 구조화의 독해를 연습하면은 어떤 글을 읽으면 정확하게 읽고 굉장히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약간 어리면 좋아요. 뭐 지나치게 어리면 안 좋지만은 사춘기 정도가 시작되면은 추상적인 독해를 하고 사춘기 시작하기 이전의 애들은 추상적이지 않은 사실적인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추상적 독해와 사실적 독해. 여러분 추상적 독해와 사실적 독해, 이건 이제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대충 어느 정도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추상적 독해가 가능해요. 대충 우리나라 애들이 그 정도 되면은 신체적인 우리 성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에요. 여러분 사춘기와 정신적 구조는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추상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잘 애들이. 그럼 사춘기가 약간 어떤 흔히 뭐 성장판을 보면 아시는 거죠. 성장판 검사를 해서 그때 얘는 사춘기 시작된다 하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꼭 그런 성장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애하고 딱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벌써 사고 구조가 사춘기에 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요. 이야기 딱 해보면은 얘는 사춘기적 사고를 갖고 있다 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보통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이면 벌써 사춘기적 와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벌써 그렇게 와 있어요. 추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메타인지란 말을 썼죠. 메타인지. 그쵸?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는 자기 자체의 생각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대한 분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들은 독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장이 5개가 있습니다. 문장이 5개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주 기본이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투갈식의 가장 기본이 앞부분에 뭐가 나오나요? 주제문이 나오죠. 그죠? 앞부분에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뒷받침 문장은 뭐냐 하면 주제문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주제문의 독해를 잘하면 독해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문장이 5개 있는데 이 5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문장의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의 주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볼 때 멈추셨다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독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읽으면 화제를 못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제예요. 화제.
수지. 그럼 얘는 뭐냐면, 첫째,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금을 꽂고 수지가 중요하니 착하다가 중요하니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착하다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하다는 수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가 중요하고 착하다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수지가 1, 착하다가 두 번째,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장을 읽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면 독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걸 찾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화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화제를 제일 먼저 찾고 화제의 이야기의 방향, 다시 말하면 화제의 이야기의 방향을 추상화하는 것, 일반화하는 것이 여러분 주제입니다. 제가 아까 추상화시킨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애들, 사춘기가 시작된 애들은 추상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사실적인 것만 다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다의 추상적인 개념이 뭐예요? 이게 성격이죠. 그래서 이 글은 수지의 성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가 수지의 성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은 푸르다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화제는, 여기서 우리는 잘라보는 거예요. 화제가 뭔가요? 하늘이죠. 푸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상태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하늘의 상태. 근데 보면 약간 넓죠.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상태가 어떠니? 어떤 상태를 말하니? 색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색깔이 주제죠. 물론 하늘의 상태인 색깔,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늘의 색깔 하는 게 이제 주제죠. 앞으로는 이 글은 하늘이 푸르다는 말은 하늘의 색깔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해를 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뛰어넘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4번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단위를 여기 잘랐으니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어느 게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분을 A, 두 번째 부분을 B, 이 세 번째 부분을 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야? 얘가 중요하죠. 그 다음 얘가 중요합니다. 일단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느 게 중요한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를 구조화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구조화는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도 보면은 구조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 A가 있죠. A가 뭐죠? 사막에 사는 식물의 씨앗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오나요? B가 와요. 그럼 B는 뭐죠? 일반적으로 습기가 조금 있을 때는 발하지 않고 이게 B입니다. 그럼 C는 뭐예요? 여기 C가 오죠. 대부분이 물에 흠뻑 젖어야 발을 한다. 이게 여러분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볼게요. 얘도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럼 얘는 뭐예요? B1이 있고 여기에 B2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B2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B1은 뭔가요? B1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습기가 조금 있을 때는 발하지 않고 이게 B1이에요. 그 B1이 여기 오는 거죠. 예. B1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여기 B2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볼까요? 물에 흠뻑 젖어야 할 때 여기 잘라 볼게요.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흠뻑 젖어야 이거는 다시 이제 여기서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C도 뭐냐 하면 나눠질 수 있어요. C1 그 다음에 C2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물에 흠뻑 젖어야 이 부분은 뭐가 돼요? C1이 됩니다. 발활한데 이게 C2가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물론 여기서 P를 없애고 여기 P를 없애고 예, 이 P를 없애고 이 P를 없애고 이 P 자리에 그냥 B1, B2 이렇게 써도 되죠. 우리는 이제 순서가 A, B, C 나눈 다음에 C를 다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여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제가 여러분 쉽게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얘는 나오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막에 사는 식물의 씨앗들에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거죠, 이거요. 발화 조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식물의 씨앗들의 발화 조건.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이 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A. 이게 화제니까. 그 다음에 전체는 초점이 두 개죠. B라는 초점이 있고 C라는 초점이 있죠. 근데 B보다는 뭐예요? C가 중요해요. 그래서 C 중에서도 뭐냐면 발화가 중요할까 조건이 중요할까? 이거 발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화를 해야지 조건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A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C2, C1, B2, B1 이 순서가 중요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조금 낯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글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의미가 어떻게 구조화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오류가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읽어. 아니면 뭐 그냥 쓸데없이 슬퍼하지 마. 괜히 불안해하지 마. 마음에서 떨어버려. 되지 않습니다. 누가 공포스럽거나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뒤에 있는 어떤 인지구조. 물론 이제 그 인지구조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인지구조가 있고 하나는 무의식적 인지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식적인 인지구조를 다루면 독해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뭐 3번이나 5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보시고 또 혼자 집에서 문장마다 어떻게 글을 읽을까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일주일만 열심히 하셔도 글을 읽는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바뀌고 어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연습해 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새로운 어떤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거나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독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독해는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다 독해를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만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직업이 있는지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만족할 만큼 어떤 좋은 강의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노력은 할 것입니다. 더불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뭐 구독이나 좋아요가 저한테 해당되면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계속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 드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